1991년 1월 30일 한겨울 대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아주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방 안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는데요. 방 한쪽에는 체구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는데요. 피 묻은 칼, 과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던 남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칼을 들고 서 있던 그 여자가 바로 범인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김부남 씨입니다. 가해자 김부남의 나이는 30살이고요. 부산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피해 남성인 송백권은 56살, 친정집 있는 곳의 이웃집 남성이었어요. 평범한 주부가 친정집 동네 어른을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한 걸까요?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로 돌아가 보면요. 송백권이 운영하는 구멍가게 앞에서 김부남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 소리를 듣고도 송백권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오히려 마구 욕설을 합니다. 김부남이 구멍가게 안에 있는 그 방으로 뛰어들어간 거죠. 그 김부남은 긴 코트 자락 속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바로 커다란 부엌칼이었는데요. 그 칼을 마구 휘두르면서 송백권을 무자비하게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김부남이 부엌칼을 휘두르니까 송백권이 필사적으로 막으면서 겨우 칼을 빼앗았어요. 그러자마자 김부남이가 코트 자락을 탁 제끼고 그 안에서 과도를 다시 꺼내드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제작한 칼집을 그 코트 안 허리춤에 차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들었다고요? 심지어는 칼을 뽑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연습도 하고 준비를 했다고 해도 성인 남성을 어떻게 혼자 맨몸으로 칼로 제압을 한 거잖아요. 사망한 송백권은 중풍, 뇌졸중 아시죠? 네. 그것 때문에 오른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어요. 제대로 된 방어가 그렇죠. 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범행도 다 인정을 했고 그럼 이제 사건은 끝 아닌가요? 이 사건은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뭐 진범이 따로 있는 건가요? 김부남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는데요. 21년 전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21년 전이면 1970년이었거든요. 그때 김부남은 9살 어린이였습니다. 예감이 좋지가 9살 않다. 어린이 김부남이 엄마 심부름으로 이웃집에 우물에 물을 들어가게 됐어요. 네. 물 들어가는 김부남 어린이를 송백권이 부릅니다. 부남아, 아저씨 심부름 좀 해줄래? 잠깐 이리 들어와 봐. 송백권 아들도 김부남과 같은 나이인 9살이었고요. 동갑 친구였던 겁니다. 네. 친구 아빠니까 그냥 편안하게 네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집 사는 친구 아빠, 송백권이 들어오더니 아홉 살 김부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을 틀어 막습니다. 무슨 일 있었던 그리고 성폭행을 합니다. 아홉 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몸이 성장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예요. 어린 9살의 김부남은 이 사건 이후에 계속 이제 피가 몸에서 흐르고 너무 아파서 열흘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휴. 아이들의 특히 그 파열되는, 손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저지른 거죠. 딸이 열흘 동안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다녔다면 엄마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앞집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너도 죽고 엄마, 아빠, 오빠, 언니, 너희 가족 다 죽는 거야. 21년이나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난 일인지 진실인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부남이가 이 송백권의 그 공격한 지점이 네. 특정 부위입니다. 다른 곳은 전혀 공격 안 했어요. 오로지 낭심 부위라고 그러죠. 급소. 그다음에 이제 그 허리 아래 부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일선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수사관들은 성범죄하고 바로 유추해요. 연결을 시킵니다. 무엇보다 김부남이 9살 이후로 살아온 인생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바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 가정부로 취업이 돼요. 70년대 그 즈음에는 딸들이 이 가정부라든지 이런 거로 취업해가지고 그 집안에 뭐 기둥이라는 장남 학비 맞아요. 보내주는 그런 게 그런 있었어요. 현상이 이런 그 거 이어지는 있었어요. 집들이 많았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렇게 서울에서 생활하던 김부남은 사춘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 무렵에 자기가 어릴 때 당한 일이 성폭행이고 범죄란 걸 드디어 인식하게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고 맞아요. 형법 32장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해당한 것이 아닌 정조를 잃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피해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은 못했어요. 혼자 끙끙 앓기만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문제는 김부남 씨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신혼 첫날 밤에 이 김부남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집을 바로 뛰쳐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첫날 밤에 첫 번째 남편이었던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첫날 밤 성관계를 거부하더라. 그래서 집으로 가라. 그렇게 돌아오니까 왜 왔냐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10여 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게 되어서 남편의 손길에 9살의 나를 성폭행했던 그 아저씨 송백권의 것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처음 듣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1년이 지나고서야. 부모님이 그 김부남을 대도시에 있는 정신과에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제 교연병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성관계만 하려고 하면 발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트라우마.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한 지 2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언니가 그 당시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교제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과 잘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남자와 교제를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고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너무 잘 됐다. 남의 혼전이시면 사실 이렇게 막 기쁠 일은 아닌데 이거는 정말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증상이 시작됩니다. 아이고 또 김부남은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고요.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무서운 듯 몸을 떨면서 움츠리고 잠도 잘 안 잤다고 해요. 성관계도 거부를 했었고요. TV를 막 두드려서 부시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또 이건 가족도 그렇죠. 아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 무렵 김부남은 정신병원에 2달 정도 입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또 증상이 시작되었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너무 괴롭다. 네, 김부남 씨가 9살에 겪었던 성폭행 피해 사실은 사라지거나 잊히는 게 아니라 마치 외딴 섬처럼 고립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남편이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가해자의 얼굴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트라우마를 겪으면 우리의 뇌가 매우 까칠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상태로 변하는데요. 세상에 온통 적인 셈이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 기억은 사채업자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처럼 점점 더 끔찍하게 기억이 윤색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자가 붙는 것처럼. 심리 상담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건이 지금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 뇌가 인식을 해야 해요. 이 사건이 과거가 되어야만 안정감이 회복됩니다. 근데 당시에 적절한 심리치료와 가해자의 처벌이 있었다면 그 기억이 과거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랬었지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을 것 같고요. 촉발 요인이 있을 때마다 9살 사건을 재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었지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시기에 김부남 씨는 굉장히 많은 심리적 고통과 싸우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부남 씨는 이 모든 불행과 자신의 병에 대한 그 어떤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앞집 아저씨 송백권이죠. 김부남 씨도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밤새도록 두꺼운 법률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그 모습을 보고 김부남 씨의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용없는 짓이야. 공소시효가 지나서 방법이 없어. 아, 공소시효. 그 말을 들은 김부남 씨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김부남 씨가 경찰서 찾아가요. 성폭행, 강간죄 같은 경우는 범죄가 있은 날 또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아. 친고죄입니다. 게다가 친고죄고. 근데 이미 뭐 늦어도 한참 늦었죠. 21년이 지났으니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송백권이지. 송백권을 찾아갑니다. 가서 내 인생 돌려놔라. 절규다, 굉장히 절규. 절규에 절규. 예. 나도 좀 제대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몸부림이잖아요. 이 송백권은 김부남에게 사과를 했나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과해야죠. 사과는 없었어요. 대신 돈을 줍니다. 송백권은 김부남 씨 오빠를 통해서 40만 원을 주면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40만 원을요? 40만 원. 송백권이 오히려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나 니네 오빠한테 줬잖아. 그냥 입막음 그냥 뚝. 2번 죽인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아주 불쾌하고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남편하고 이 부부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김부남 씨가 또 헛소리를 아. 하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남편분이 좀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좀 했어요. 김부남 씨에게. 어머. 남편분이 뭐라고 했길래요? 남편이 김부남 씨한테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바보 병신 같은 여자. 이렇게 모욕적인 이제 말을 합니다. 오빠한테도 그런 걸 겪고 남편한테까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삽니까 진짜로.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부남 씨는 결심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만든 그놈의 성기를 잘라버리겠다. 갔는데 송백권이가 아이 40만 원 주고 합의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왜 자꾸 나 찾아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그래? 이러면서 오히려 송백권이가 김부남 씨한테 욕설을 했어요. 뭐 합의, 네. 뭐 행패 이런 단어 자체는 기름을 부은 격 같아요. 예. 김부남 씨는 이제 본인이 뭐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범행 동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이 김부남 씨에 대한 어떤 지원과 동정이 어마무시하게 그런 여론이 일기 시작했어요.
김부남 씨는 무죄다. 그녀는 강간당한 후 21년 동안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래도 살인이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적 복수를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송백권은 이미 그렇죠. 김부남이 9살 어린아이였을 때 인격을, 영혼을 그럼요. 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지 제가 재판부여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당시 재판장님이셨던 서태영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1976년에 법관이 되고 22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이 없었고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네. 김부남 씨는 여리고 갸냘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신문에 대답하는 목소리도 힘없고 약해서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혹시 어떤 말이었나요? 제가 1심 공판을 마칠 무렵 재판장인 제가 피고인에게 더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김부남 씨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인에게 네. 금방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어떤 큰 의미가 있는 말을 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강간 당했다고 해서 칼 들고 와서 죽이는 사건 흔치 않습니다. 그 정도 결단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범죄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피해자를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짐승을 죽였어요. 짐승을 죽였어요. 변호인으로부터 나는 짐승을 죽였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네.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는 절규로 들렸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많은 말 중에서 짐승이라는 단 두 마디로 줄여서 표현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살인죄가 되다니 마음속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결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이 뭐였죠? 김부남 씨가 21년 전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지 또 하나는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상태였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 당시의 심신 상태를 알아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치료 감호소에 정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서 일반적인 사건이라면은 그 양형은 무기징역이 되고 그렇죠. 어떤 판사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신 상실 상태라면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형이냐 무죄냐 이게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서 정말 극과 극의 판결이 내려지는 거네요.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 가까이 검사를 했는데요. 김부남 씨는 조현병 환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된 심신 장애 상태, 즉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심신 상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셨나요? 네, 그 변호인과 여성단체에서는
무죄 선고를 원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무죄는 무리라고 네. 판단했습니다.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김부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치료 감호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는 보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심신 상실은 아니고 심신 미약으로 판단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로 판결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무죄가 아닌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김부남 씨는? 예, 집행유예 기간을 이제 사고 없이 다른 범죄 저지르지 않고 무사하게 넘기면 더 이상 그 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부남 씨 경우에는 그 1년 7개월 치료 감호소에 있고 난 후에 출소를 했고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형을 살 일이 없게 된 겁니다. 순박한 소녀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성폭행을 당한 탓에 심신이 파탄돼서 살인자가 되었으니 피고인에겐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 이걸 고심했다고 할까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심신이 치유가 되어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아동 성폭력 범죄와 그 피해 후유증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지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 성폭력에 대한 그 친고죄가 2013년도 6월에 전면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 특히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 없이 영원히 처벌 가능한 범죄가 너무 되게 잘 된 됩니다. 것 같아요. 선고를 받은 게 한 30대죠? 아직 여전히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치료 감호가 끝나고 이제 출소를 했는데요. 영화 감독분 한 분이 김부남 씨 삶을 영화로 만들려고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에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해요. 본인 이야기에 대해서. 꺼내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감독이 그 아들 안부를 물어보니까 갑자기 표정이 확 밝아졌다고 해요. 아들 얘기할 때는. 어제 축구를 했는데 골 넣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하면서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석방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김부남 씨가 지금은 그때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맞아요. 말을 했대요. 그녀가 하나의 엄마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김부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죠. 권총을 들이대면서 손들어. 꼼짝 마. 이게 실화인가? 내가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건가?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상상도 경찰들도 못했어요, 사실.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던 총알에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급반전.